저는 정확하게 45살 때, 이제 내가 늙었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 모든 걸 줄이는 거예요. 다 정리해. 깔끔하게. 단출해지는 거죠. 오늘은 나이를 들음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먼저 노년은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한 그 노년도 있고요. 의학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고요. 본인의 주관적으로 결정한 노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엔에서는 65세까지 청년입니다. 65세요? 네. 65세까지 청년이에요. 분류가. 그러니까 65세부터 노년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뭐 정년퇴직 기준으로 하면 직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 55세부터 정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노년일 수도 있고요.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정년이에요. 그때부터 노년이겠죠. 이제 그거는 사회문화적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20살부터 노년이 시작됩니다. 20살이요? 네. 왜 그렇죠? 올림픽 이번에 금메달 딴 사람들 나이가 되게 몇 살이던가요? 20대 초반? 네, 20대 초반 그때. 그때가 정점이에요. 우리가 나서 성장의 정점까지 올라갈 때가 성장이에요. 그때부터 노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이징 프로세스가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노년이라는 걸 어느 날짜로 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 20살 초중반이 성장이 끝나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늙어가는 거예요. 언제를 잘라놓고 이때부터 노년이라 정하는 것은 사회문화적인 관습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55세 정년, 60세 정년, 지금 정년을 자꾸 연장하자 그러는데 이게 정년을 연장을 못하는 이유가 정년을 연장을 하면 젊은 사람 취업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유엔에서는 65세가 청년이라 그랬는데 정리하고 정년퇴직을 시켜버리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20대 초중반이면 성장이 끝나고 노화가 시작된다. 이 노화를 최대한 늦추는 게 우리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죠. 그러면 자 담담하고 건강하게 노년을 맞으려면 늙어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살아야죠. 그게 이제 노화의 시작이라는 정점인데 지금 20대 초반인 친구들한테 야, 너 지금 늙기 시작할 거야. 이 얘기하면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하죠.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밥 제때 먹어라,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몇 년부터 노년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정확하게 45살 때, 이제 내가 늙었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 그러셔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있죠. 사람이 그 계기가 없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한 번은 그때까지 해도 제가 아침 6시에 집을 나서요. 그래서 이제 6시 반부터 회의하고 회의 한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출근해서 환자 보고 환자 보다가 2시부터 3시인가 3시부터 4시까지 KBS 라디오 진행을 했어요. 이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30분 전에 1시 반에 딱 끊고 차 대기시켜놓고 쭉 가서 방송 1시간 딱 하고 쭉 하고 돌아와서 진료하고 그 6시 반까지 진료하고 저녁에 약속 있고 뭐 이런 스케줄을 도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 않게 내 몸에 무리가 없이 또 다음날 아침 되면 6시 일어나서 그 일을 반복하고 살아도 힘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방송을 끝나고 계단으로 내려와야 돼.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이 없어. 탁 내려가야 되는데 요렇게 앞을 볼 때는 이제 이 안경을 쓰고 근시니까 제가 요렇게 하고 만데 계단을 헛디딘 거예요. 눈이 노안이 오기 시작해갖고 적응을 빨리 못하는 거예요. 노안이 특징이 뭐냐면 근시인 사람이 노안이 오면 가까운 것도 안 보고 먼 것도 안 보여요. 렌즈를 껴야만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거는 요런 렌즈, 멀리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렌즈가 도수가 낮은 거 이래야지 보이거든요. 거기서 중앙 계단에서 거의 한 바퀴를 굴렀어요. 한 층을 굴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과를 갔죠. 내가 왜 계단을 헛디뎠을까?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근육이 부실해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갔더니 노안이 시작된 거예요. 그 즈음에 눈에서 모기가 날아다녀. 늙으면 수정체에 흠집이 생겨서 이렇게 밝은 데를 보고 있으면 이게 모기가 몇 마리 날아다녀요. 비문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플로팅 비테로스라는데 내 안과 질환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느낀 거는 눈이 늙었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내르막 계단은 걷지 않아요. 올라가는 계단은 걸어 올라갈 때가 있는데 내리막 계단은 무조건 엘리베이터 기다립니다. 그리고 빨리 하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뛰지 말자. 다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요. 모든 게. 심리적으로는 괜찮으셨어요? 그런 시기 딱 겪고 나신 다음에? 한 번 딱 겪고 안과 가서 진단받고 나면 늙었구나. 언제부터 노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저녁 약속 아예 취소. 아침에 새벽 조찬 약속 반으로 줄여. 그러면
수입 줄어. 방송에서 줄어. 이게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여유롭죠. 아침에 뭐 넉넉하게 늦잠 자고. 눈 뜨면 일어나고, 알람 안 하죠. 조탄이 없으니까. 저녁 약속, 아니 뭐, 혹시 있어도 밥 한 그릇 먹고 와인 한잔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담담하게 맞이하셨네요. 모든 걸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병원도 막 여러 개 하면서 회의를 계속 했는데, 다 팔아. 다 정리해. 깔끔하게. 단촐해지는 거죠. 근데 실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실은 그냥 그래 노화는 누구나 다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본인의 갈 길을 가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은 원장님께서- 욕심이 많은 거죠. 저는 그런 욕심은 없어요. 뭐 돈을 버는 이유, 자식도 교육시키고 부모 봉양하고 뭐 내 먹고 사는 돈. 그 액수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담담하게 다 털어내도 내 삶이 내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일을 겪으시고 제일 먼저 준비하셨던 게 뭐 노후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을까요? 그래도 평생 놀 친구는 있어야 되겠다. 아무리 뭐 다 정리해도 비즈니스는 안 해도 되지만 네. 평생을 친구랑 만나서 같이 뭐 이렇게 등산을 같이 가든 골프를 같이 치든 뭐 여름에 뭐 수상 스키를 타러 다니든 여행을 같이 가든 놀 친구는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니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죠. 그게 동시에 진행이 돼요. 비즈니스를 줄이면 인간관계가 당연히 줄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로 만나던 사람, 또 혹시 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 이래서 만났던 것들이 확 줄죠. 이게 인간관계를 사이좋게 지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원장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돈거래 안 한다. 어느 누구든. 뭐 친인척도 포함해서 돈거래 안 한다. 실제로 돈거래 안 하기 저는 쉬워요. 내가 돈을 가진 게 없어요. 보면 다 집에 갖다 줬기 때문에 마누라가 돈을 갖고 있어요.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와이프 하지 말라 그래. 그럼 와이프 하지 말라면 안 해요. 그럼 깔끔하잖아.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오늘? 네, 그래가지고. 물론 뭐, 이렇게, 뭐 약간의 뭐 어떤 내가 쓰는 용돈의 범위 내에서는 뭐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마음 상할 거래는 없죠. 그럼 돈 거래 말고도 사실 인간관계 폭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원칙과 규칙이 있을까요? 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서 안 보는 경우도 많겠죠. 여러 사람들이 저를 보고도 저 인간 반맛 없다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보는 거고. 예. 옛날에는 그게 비즈니스로 연결되면 안 보려고 그래도 전화해서 만나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상대가 나를 안 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안 보는 거고, 그 다음 저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봐요. 그게 옛날 그 젊어서 비즈니스 할 때는,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를 확장을 해야 될 때는 뭐 아무리 기분 나빠도 싫어도 봐요. 예, 싫어도 이 일에 연결된 사람이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다 털어내고 나면 뭐 동거래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나 싫어하는 사람 안 보고, 내가 싫은 사람 안 보고, 그러면 뭐 아주 명료해지죠, 관계가. 그러면 누구를 그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인간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편해지죠. 그래도 뭔가 인간관계에 상처받으신 경험이 있긴 있으시죠, 네. 지인이나 뭐 가족이나. 크게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별로 많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와이프가 제일 서운한데, 와이프한테는 기대도 별로 없거든요. 자식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그걸 제가 왜 자꾸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를 얼마나 알지? 내가 나의 기대를 내가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개인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사느냐. 내가 이거 하면 분명히 나한테 좋아. 근데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하자. 누구나 1월 1일 날 새해 다 누구나 써요. 네, 금주, 금연, 운동 다 써요. 그게 다 자기한테 좋은 일이야. 하는 사람 몇이나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못 하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그렇게 못 하는데, 그러면 타인에 대한 기대가 되게 낮아지죠. 적어도 나한테 칼 들고 들어가고 협박만 안 하면 웬만하면 사람 다 괜찮은,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몇이나 돼. 그러니까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 또 관계잖아요. 기대를 안 한다는 게, 그러면 나랑 같이 방송 왜 이렇게 서운해 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일도 내 마음대로 잘 못하는데 내가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겠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큰 실망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의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거리를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막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뭐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는 나보고 그래요. 야, 저 사람 저기 서운하지 않아? 뭐 그래.
별로 안 서운해. 근데 집사람은 그런 게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몇 번의 부부 동반 만남이 있었는데 그게 한 3커플, 4커플의 부부 동반인데 한 커플이 밥값을 안 내. 돌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한 3번인가 4번 만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묻더라고. 저 집 부부는 왜 밥을 먹는데 한 번도 안 내? 우린 다 한 번씩 냈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얘기 들을 때까지 몰랐어요. 타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밥값을 낼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안 했으니 내가 2번 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그걸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야. 그걸 네가 샜니? 그랬더니 그걸 꼭 세야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부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 A라는 커플이 한 번도 밥값 안 냈니? 4번, 5번 만나는 동안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냈으니 저 부부도 한 번은 내야 되는구나. 보통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나는 횟수를 샌다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4커플이 만나다가 9커플 빼고 3커플만 단톡방 따로 만들어서 빠졌어. 왜냐면 집사람이 싫어하는데 내가 굳이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그 친구한테 별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괜찮아요. 아마 6번째 만났으면 냈을 수도 있겠지. 예. 근데 어찌됐든 나머지 부분도 다 동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야 그러면 하나 떼자. 셋이 만나자. 관계성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게 후천적으로 생각이 정립되신 건가요? 원래 약간 성향이 그러신. 원래 성향도 그러했을 거라고 보고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책도 읽고 되게 보면 이런 경험을 갖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으면 또 어떤 성현들의 말씀이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촐하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성현들이라는 분들이 다들 오래 사셔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된 거를 이렇게 멋진 말로 만들어 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공자님 말씀을 가끔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공자님이 74세인가 사셨어요. 그 당시는 엄청나게 장수하신 거예요. 기원전 500년이잖아. 2500년 전에 70을 넘기신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일단 브룩부터 기억을 해보면 마흔이 되면 유혹에서 이제 좀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45세에 뭐라 그랬어요? 노안이 오고 노화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대 같이 그렇게 막 유혹적이지 않아. 왜? 늙어가는 거예요. 50의 지천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50이 대부분 다 죽었어요. 때가 되면 죽는구나. 하늘의 뜻을 아는 거죠. 옛날에는 왕도 50을 넘긴 사람이 많지 않아요. 60이 되니까 이순. 누가 무슨 말해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아니요. 가릉이가 먹어서 뭐라는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군지렁군지렁 하는데 잘 안 들려. 그러니까 허 웃는 거예요. 보충기가 있어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시니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70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게 잣대 어긋나지 않더라. 불유구라는 거거든. 내 마음의 종심소욕,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도 불유구, 잣대 어긋나지 않더라. 나이 70 넘었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서 법률을 이기고 사회 규범을 어기는 일을 하겠어요. 70 넘은 사람 중에 범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없어요. 경제사범 빼고 나면. 중학범 한 명도 없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 나는 봐요. 철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그거를 멋진 말로 철학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노화 거기 다 있는 거죠. 나이 70이 돼서 지금 저도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니까 70이 됐을 때 내가 골프장 가가지고 골프를 잘 칠 수 있을까? 그나마 지금은 드라이브를 뺏어 드는데 그때도 드라이브가 200m는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지 내가 70이 돼도 250m 빵빵하게 날릴 거야. 그러고서 막 근육운동하면 관절이 다치겠죠. 노년을 준비하는 것 중에 인간관계도 분명히 너무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혹시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1번은 건강이에요. 1번은 건강이에요. 내가 안 아프고 내가 건강해야지 노년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좀 빼고 인간관계 중요한데 그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재밌게 살려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돈 얘기하면 저 사람 돈 얘기만 좋아한다 그러는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좀 나와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신부님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마음 가는데 돈 간대.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성당에 늘 자주 나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교부금도 좀 내고 해야 성당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안 낸다는 얘기는 마음도 알았다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노후를 보내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 사람마다 액수는 다를 거예요. 살아온 게 다르니까 그 돈 정도는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원장님 어디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가 아직도 기억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원장님께 생각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뭘 먹고 싶을 때 그냥 먹을 수 있을 돈 생각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 부자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그 얘기는 내가 40 되기 전에 한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40 되기 전부터 부자로 살았어요. 지금도 부자예요.
아마 그 기준으로는 저는 부자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나라 재벌회장님이나 뭐 전 세계 제일 부자보다도 내가 나을 거예요. 워렌 버핏은 햄버거만 먹고 코카콜라 먹으면 행복하다며. 저는 그보다는 좋은 거 먹어야 돼. 나는 코카콜라하고 햄버거 먹고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는 할 수 없이 먹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맛있는 음식 먹을 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싱싱하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예를 들면 랍스터 살아있는 놈을 갖고 아무 요리하지 않고 살짝 쪘을 때, 새우 펄펄 뛰는 놈 소금구이 했을 때, 그게 비싸요. 재료만 해도 비싸요. 근데 그걸 먹는데 야 이거 얼마어치만 먹자 그 생각 안 해요.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으면 돼. 부자지.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은 또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새우로 100만 원어치 먹겠어요? 생새우 아무리 좋은 거 날걸로 먹어도 10만 원어치 먹으면 나 혼자 먹으면 10만 원어치 못 먹어요. 예. 보통 집이나 차에 투자하는 돈에 비하면 사실 그거는 돈도 아니에요. 네. 옷값이나 비싼 신발이나 뭐 이런 게 비하면 돈도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서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제발 부자라 그러지 말래.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살아도 저는 뭐 제 기준에 대해서 그거를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먹는 이게 얼마짜리야? 뭔 상관이 있대? 내가 먹고 싶은데. 그 기준만 만족시켜주면 돼. 와이프는 아직도 부자가 아니고요. 같은 돈을 갖고 같이 쓰는 나는 아직도 부자예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이게 삶의 기준과 목표 얘기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해요. 이제 원장님께서는 피부과에 대해서 한 획을 그으신 거와 다름이 없는데 혹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시고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의사가 목표였던 적도 없고요. 네. 예, 지금도 의사로서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집사람 표현을 그대로 옮길게요. 당신은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도 참 부지런히 열심히는 한다 그래요. 직업이라는 게 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업은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일을 하면 그게 만족도가 높겠죠. 예. 저는 어릴 때 꿈은 뭐 초등학교 때 꿈은 아마 과학책을 읽을 때는 천문학자, 물리학자가 꿈이었었고 신문을 읽을 때는 대통령이 꿈이었었고 오락가락 했겠죠. 예. 그러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는 잘했으니 원하는 데를 가려면 원하는 과는 가긴 했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 보통 우리가 문이과를 나눠요. 그때 이제 문과를 못 갔어요. 아버지가 뭐 절대 안 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과를 갔죠. 그때도 이과를 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 가면서 꿈꿨던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과 공부를 해도 문과 시험 보는 데는 불이익이 없어요. 문과가 이과 오면 10% 감점을 해요. 그때도 그랬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뭐 나중에 법대를 가든 뭘 가든 손해가 없으니까 대학은 내 마음대로 갈 거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예 원서 갖고 오셨어요. 이과대학 쓰라. 그래서 이건 난 취미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꼭 가라 그러면 나는 공과대학이나 뭐 물리과나 천문학이나 이런 거 하겠다 그랬더니 천문학은 밥 빌어 먹는 과고 이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 돈을 대줄 수도 없고 네가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공대는요 그랬더니 그렇게 원하면 공과대학 가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대를 가든지 아버지는 의대 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되는 거죠. 예. 원서는 2장 썼어요. 서울공대, 연대의대. 들고 올라와서 시험 보러 가면 돼요. 이쪽으로 쭉 갈래 했는데 이제 연대에 들어갔죠. 왜냐면 거기는 본고사를 안 봤어요. 특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고사, 본고사 볼 테니까 예비고사 성적이 좋으니까 여기는 가면 그냥 면접 보면 되는 거고 저기는 가서 본고사를 또 봐야 돼. 서울공대 뭐 운 나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에이 그래 아버지도 가라는데 그때는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원서 2장 다 쓰고 그 다음에 서울 가서 생각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편안한 과. 본고사 안 보는. 본고사 안 보고 100% 합격하는데 편하고 그리고 뭐 주변에 보면 의사들은 잘 살아. 나도 열심히 살면 저렇게 살겠구나. 예, 안전하고 안정적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내가 대학 갈 때 내 인생은 비겁했다. 선택이 비겁했고 비겁한 거죠. 도전을 못한 거니까. 예. 다시 돌아가신다면 어떤 걸 도전하고 싶으세요? 다시 돌아간다는 게 이제 우리 가정이죠. 네, 이제 그죠, if라는 가정이죠. 건데 이제 물리학이나 우리가 이공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다음 생이라는 게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뭐 소설을 쓰는 거죠. 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게 있어요. 저쪽 가지 않은 길을 쳐다보고 시를 쓴 거 아니에요? 그 시를 쓰면서 내가 다시라면 저기로 가겠죠. 예. 하고 싶었더니 했겠죠. 정치 아니면 천문학자 둘 중 하나예요. 그것도. 둘 다 어느 쪽도 돈 버는 거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뭐 가족들한테는 뭐 별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는 길이죠. 예. 근데 재미는 그게 재밌어요. 그럼 지금 아버님에게도 굉장히 조언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조언이 아니죠. 지시죠. 그건 뭐 조언이라는 얘기는. 네, 그건 뭐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되네요. 네, 전혀 그거는 그러니까 조언이라 하면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러니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럼 마지막 조언은 그 서울대 공대 갈래, 연대의대 갈래?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하라. 요게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준 2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예요. 예.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 시절에는
부모하고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하는 거하고는 어른은 뭐 딱 한마디 하면 답이에요. 예, 듣고 있다가 네 아니요 그러면 뭐 그냥 뭐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죠. 예. 자제분하고는 어떠세요? 조언의 관계신가요? 지시를 하시는 관계신가요? 18살까지는 지시요. 아. 18살 이후는 그건 뭐 조언도 아니고 묻지 않으면 먼저 묻지 않아요. 대학 입학하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물어본 게 없어요. 지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하죠. 근데 본인은 18살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 지시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내가 단서를 달아요. 내 생각은 이러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했던 얘기처럼 받아들이지 마라. 그건 네가 아주 어릴 때고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고 18살이면 투표권도 있고 네 생각이 있으니 그냥 좀 중요한 사람이 던져주는 정보 또 나의 생각이지 너 판단해 이걸 갖고 뭐 나중에 내가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럼 대학 입시 때는 관여를 하셨나요? 아니, 그것도 안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디를 가든, 어떤 과를 가든, 대학교도 관여를 좀 했네. 참가한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했어요. 하셨다고 방금. 네, 이공계를 가라.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의과대학은 이공계이긴 하나 수학 공부가 그렇게 많은 과가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한 게 끝이에요. 다시는 그 발전적인 수학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는 기초 수학이고 고등 수학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거를 내가 어릴 때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너네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뭐 요거 해야지 너가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줄 수가 있으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는 이공계에서 고등 수학을 좀 해봐라. 수학과도 좋고 물리과도 좋고 공과대학도 좋고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을 좀 공부하는 과를 가라. 내가 했던 마지막 지시죠, 지시. 예. 그래서 우리 애들, 여자애도 그렇고 남자애도 그렇고 다 공과대학 나왔어요. 예. 담담한 노년을 맞이하려면 건강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집착하지 마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그때부터 바빠. 그전까지는 전혀 관리 안 하다가 뭐 환갑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막 몸을 챙겨요. 물론 잘 돌아보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그건 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나이 들수록 살이 너무 쪘다. 살 빼야지. 담배를 너무 오래 폈다. 끊어야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그만 마셔야지.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스트레스가 많아. 줄여야지. 이제 그런 거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유별나게 막 병원에 의존하는 일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되게 한 60을 우리가 노년이라고 봐야 되니까 60 전에 살아왔던 인생에서 반성문을 쓸 필요가 있지만 그걸 수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병원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라는 생각들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생각한다? 그러면 뭐 30, 40대부터 내가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60이 됐을 때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60까지 너무 열심히 달렸다. 그러면 반성문 쓰고 완전히 그 본인의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정년퇴직일 수도 있고 뭐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만 된다 그러면 본인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자만큼은 살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수명이라는 건 대개는 정해져 있어요. 모를 뿐이죠.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노년 시간이 조금 더 길다고 하는데 혹시 왜 그런 걸까요? 그럼 사춘기 때 이미 다 정해지죠. 남자들은 안드로겐, 여자들은 에스트로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일단 심혈관계 질환이 줄어요. 그 에스트로겐이 끊어지면 골다공증이 와서 여자들이 조금 고생을 하긴 하지만 골다공증으로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혈관이 좋고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경화증 같은 이런 것들이 안 생겨요. 잘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동안. 그 다음에 그 호르몬이 나오는 동안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 보세요. 남자들은 애 보라면 하루 보라 그러면 다 죽어요. 여자들은 그렇게 힘들어도 하고 또 내일 또 해. 그 힘들고 번거로운 일을 단순 반복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그 호르몬의 덕이 되게 커요. 사회 문화적인 뭐 여자는 애 키워야 돼 그것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애 놓으면 남자들은 덤덤해요. 애 하나 나왔구나. 여자들은 아이고 내 새끼. 그게 힘은 들지만 마음도 편하고 심혈관계도 좋아져요. 당연히 오래 살죠. 남자들은 안드로겐이 나와 으이씨 이게 다 안드로겐 때문에 그래. 남자들이 나이 들면 눈물 많아지잖아요. 그게 떨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남자들이 받아들여야죠. 나이가 들어서 안드로겐이 떨어지면 남성성이 떨어지죠.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병강세가 되고 싶어. 그래서 안드로겐 패치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혈압 생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성분들은 또 나이가 들수록 약간 남성화가 되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이제 폐경이 오고 난 다음에 골다공증이 생겨서 불편한 분, 그다음 폐경 증후군이 너무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에스트로겐 패치를 붙이죠. 근데 그 모든 것도 저는 다 좀 반대해요. 너무 힘들면 해야 되겠지만 늙어가는 그 모습에 나이 들어가는 그 모습에 자연적으로 좀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노년을 준비하는 마지노선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아, 내가 준비해야 될 마지막, 이때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이때는 준비해야 돼. 이거를 더 넘어서면 안 이때부터는 된다. 해야 된다. 네, 뭐 정년퇴직할 때죠. 아, 정년퇴직을. 정년퇴직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 그 다음에 경북대 고려병원장 하시던 그 이시영 박사님. 두 분이 내가 볼 때는 가장 멋지게 늙어요. 이시영 박사님은 아버지하고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니까 제가 그냥 들어 알죠. 그분은 나를 잘 모르지만 지금도 건강하세요. 지금도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크게 돈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한테 두루 좋은 일을 하면서 본인도 그 좋은 일을 해요. 영상센터 같은 데를 운영을 해요. 힐링 숲을 운영하면서 좋은 음식 만들어서 여러 군데 음식도 소개도 하고 오신 분들하고 좋은 얘기도 하시고 건강도 돌봐주시고 본인도 건강하시고.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 맨날 공항 갈 때마다 나이가 2살, 3살로 찍힌대잖아요. 100세가 넘어가지고 연도가 안 맞으니까 102세인데 102세, 뭐 104세인데 4세 공항 갔다가 102세인데가 집어넣었더니 1세가 왜 비행기 타냐고 보고자라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년퇴직 하실 때 계획을 세웠대잖아요. 지금부터 15년 동안 나한테 삶의 허용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 이번에도 책을 하나 내셨지만 그전에 늘 얘기하셨던 게 자기는 퇴직하고 20년 동안이 가장 바빴고 가장 보람된 일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80대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10년, 15년 계획을 세워서 또 일을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강의하시고 여전히 책 쓰시고 그저께 결혼식 때 만났는데 결혼식 때 인사드리면서 얘기했더니 기억력이 너무나 말똥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외 결혼식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하객으로 갔죠. 교수님께서 인사도 드리고 근데 비가 왔어요. 야외 결혼식을 못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쪽 신랑 측, 신부 측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객이 비를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2번 해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축하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축하 말씀하는데 저는 2군데를 다 따라다녔어요. 저도 건배사를 하느라고 따라다녔는데 여기서 한 말씀하고 여기서 말씀한 거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조사나 이런 거는 좀 다름이 있지만 맥락이 똑같아요. 나이가 지금 그분 연세가 107세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냥 약간 지팡이를 짚을 뿐이지 부축도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얘기 안 하셨어요. 자기가 축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서 하시더라고요. 멋지시네요. 늙어가는 모습에 그분보다 훌륭한 분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분 밤만 따라가서 내가 90까지만 저러고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당수도 노년도 중요하지만 사실 행복하지 않는 삶은 좀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이라는 건 과연 어떤 부분이신가요? 행복의 조건. 행복이라는 게 정의가 없어요. 뭐가 행복해요? 행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철학도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추상명사에 대한 정의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갖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건에 있더라는 거예요. 조지 벨렌트 교수라고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예요. 이 책을 쓴 거는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겠네요. 한 2010년도 초반? 2018년도 했었을 거예요. 이걸 왜 썼냐 그러면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돌아가시면서 1939년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다임 스토어인가 하는 게 있었어요. 다이소의 전신이야 미국에. 다임이 10분의 1달러죠. 그 당시 1930년도에 1다임을 내면 뭐든지 가져가는 거예요. 다이소 가면 일본에서는 1000엔짜리 샵이 우리는 10,000원짜리 물건이 그렇죠.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번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버드 대학에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 너네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 좀 해달라고 주제까지 주고 돈 기부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버드 대학 입학생들 39년도부터 입학한 애들 몇백 명을 모아놓고 이 사람을 일생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냐 안 하냐. 행복의 그 정의가 없으니까 한 2, 3년 간격으로 면담도 하고 재무 분석도 하고 건강 분석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묻는 거야. 너 올 한 해 2, 3년 사는 동안에 지난번하고 지금 살아오는 그 기간 동안 행복했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얘기할 수 있잖아. 행복했다고. 그럼 행복한 거야. 그렇게 행복의 조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버드만 갖고 연구를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너무 풀이 좀 좁잖아요. 미국 백인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애들. 이게 안 되잖아. 그 사이에 반대쪽에 보스턴에서 고등학교밖에 못 가는 보스턴 시내 다운타운에 있는 사람도 또 몇백 명을 뽑고 남자만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행복했던 여자들 갖고 또 그 스타드 했던 사람이 있어서 다 묶어요. 그걸 언제까지 했냐? 이 책 나올 때까지 2010년도까지도 계속 했어요. 왜냐면 생존자가 있어요.
생존자는 계속 2, 3년에 한 번씩 면담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케네디 대통령도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 프로필도 있대요. 왜냐면 그때 입학하셨대. 아직까지 미국 대통령이니까 이제 기밀상이라서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까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에 7가지인가를 행복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본 거예요. 수백 가지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7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4가지인가가 건강에 관한 거고 3가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1번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요. 안정적이고 스테이블한 결혼생활을 한 사람이 제일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 지지고 볶고 사는 것도 불행하고 혼자 사는 것도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지지고 볶고 살 것 같으면 이혼하고 재혼해라.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행복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행복하더라.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더라. 여기서 이제 교육 수준이라는 게 석박사 이런 게 아니고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자격증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에요. 그냥 책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늘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 중에 카톡 못 쓰는 분들 꽤 있어요. 디지털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거 안 배워서 그래요. 카톡이 글자 배우는 것보다 어렵겠어요? 쉽잖아요, 더. 나이 들어서 안 배우는 거거든요. 카톡을 할 줄 알면. 그래도 손주랑도 얘기하고 너 왜 전화 안 하니가 아니라 문자 해놓고 문자를 갖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이죠. 공부하는 80대, 공부 안 하는 80대는 행복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에 탐닉하지 않고 종교든 아니면 좋은 멘토든 좋은 동반자가 있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3가지가 인간관계죠. 나머지 4가지는 전부 건강이에요.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담배는 40전에 끊는 사람.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먹는 사람. 자, 술을 일주일에 2번 이하를 먹고 매일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하고 담배를 40전에 끊는 사람이면 그 사람 체중은 어떨까요? 정상? 평균 체중.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4가지가 돌고 도는 얘기죠. 술은 재밌는 게 과음하는 사람 당연히 알코올 중독이나 간이 나빠지니까 안 좋죠. 술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재미없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 저 술 안 먹어요? 한국 사회에서 저 술 못해요? 이러면 되게 인간관계가 협소해지죠. 그래서 적당히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먹는 양은 소주 치면 반병 흔히 말하는 반주 범위가 되겠죠. 그 정도 먹는 사람이 좋고요. 담배는 이게 또 재밌는 통계인데 피고 20년 안에만 끊으면 하나도 안 핀 사람이나 나이 들어서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신 것 같아요. 20년은 나쁜 짓을 해도 정확하게 20년 안에만 끊으면 그게 18에 배우든 20살에 배우든 20년 안에만 끊으면 한 가지도 안 핀 사람이나 20년 피고 끊은 사람이나 그 뒤에 폐질환이나 이런 행복의 정도에 행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폐암이 걸리거나 COPD가 걸려갖고 막 고생하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 보고 그래요. 끊어라. 적당히 이제 필 만큼 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기간이 지나가니까 빨리 끊어라.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복이 뭐냐? 정의는 못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은 이렇게 대충 다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거 믿어도 돼. 왜냐하면 사람을 갖고 실험한 거 아니에요. 실험이 아니죠. 사람을 갖고 추적 관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복의 조건의 연구는 다시는 안 될 거다. 이 논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논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 몇백 명, 이쪽에 보스턴 시내 고등학교 나온 애들 몇백 명, 캘리포니아 여성들 또 몇백 명, 그렇게 1,몇백 명을 가지고 70년, 80년 연구하는 논문이 어디 있어요? 안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이 정답이에요. 원장님은 100%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100%는 아니고요. 네. 술도 적당히 요거보다 좀 많이 먹었고, 담배도 지금도 한두 가지씩 피고. 20년을 넘으셨군요. 네, 근데 이제 골초는 아니지만 피고, 그 다음에 체중도 조금씩 늘고, 그래서 이제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죠. 네.